글자도 모르는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친척들이 깔깔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시장에서 고등어나 파는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들어왔대? 정희는 얼굴이 달아올라 눈물이 났지만 꼭 삼켰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연관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 버튼 눌러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정희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낡은 아파트 문틈 사이로 겨울 기운이 들어와도 정희는 이미 몸이 익숙해져 있었죠. 3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10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나가세요? 초등학교 1학년 큰아들 민수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일찍 가야 좋은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거든. 너희들 학교 갈 때까지는 집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정희는 아들의 이 말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하루는 언제나 청가시장에서 시작됩니다. 손수레에 배추와 무, 당근, 양파를 가득 담고 시장 한복판 자신의 좌판으로 향하죠. 벌써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대부분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정희만 노점에서 좌판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새벽 5시 반 정희는 도매시장에서 그날 팔 채소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신선한 것들을 고르는 눈은 이제 제법 익숙해졌어요. 배추 잎이 단단하고 무거운 것, 무는 매끄럽고 흠집이 없는 것, 당근은 색깔이 진하고 굵기가 고른 것을 골라내는 정의의 손놀림은 숙련된 상인 못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이 배추 얼마예요? 첫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한 포기에 3,000원인데 두 포기 사시면 5,000원에 드릴게요. 정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값을 깎아달라고 하면 언제나 웃으면서 응해주었어요. 그렇게 해야 단골 손님이 생기고 그래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희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습니다. 매일 차가운 물에 채소를 씻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손님들에게 봉투를 만들어주다 보니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어요. 가끔 손톱 사이에 흙이 끼어 있어도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도 퉁퉁 부어 올랐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손때 묻은 앞치마는 정의의 하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늘 저울처럼 기울었지만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고 키워야지. 정희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남편 재성이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집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업에서 연거푸 실패하면서 지금은 작은 사무실에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희가 시장에서 버는 돈이 집안 살림에 큰 보탬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정희를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다른 상인들이 어려울 때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거든요. 옆에서 떡볶이를 파는 순자 언니는 정희를 친동생처럼 아꼈어요. 정희야, 너 참 착하다.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언니, 그냥 제 팔자예요. 뭐 어쩌겠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서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정희는 도시락 대신 라면 하나로 때우곤 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볼 때마다 안쓰러워했어요. 정희야, 너 너무 아껴 먹지 마. 몸 상한다. 괜찮아요, 언니. 저녁에 집에서 잘 먹을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집에서도 아이들 먼저 배불리 먹이고 자신은 늘 부족한 채로 지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학용품도 사주고 가끔 치킨도 시켜주려고 노력했어요. 민수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도록, 은지가 예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시장에 주부들이 몰려왔습니다. 정희는 목소리 높여 채소를 홍보했어요. 신선한 배추 있어요. 김치 담그기 딱 좋은 배추. 아줌마들, 여기 보세요. 그런데 가끔 손님들 중에는 정의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휴, 이런 곳에서 파는 건 믿을 수가 없어. 마트 가서 사자. 노점에서 파는 건 위생도 안 좋고 농약도 많이 쳤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의는 가슴이 쓰렸지만 표정은 굳히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른 손님을 맞았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때였습니다. 가끔 신우이가 친구들과 함께 시장에 나타나면 정희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신우이는 늘 정희를 시장 아줌마 며느리라고 부르며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했거든요. 우리 형수는 여기서 장사해요. 정말 민망하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니까요. 형이 왜 저런 사람과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집안 환경도 하늘과 땅 차이니까 어울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상류층 집안 식구들 속에서 정희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시댁 모임에 갈 때마다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모두 대학을 나오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정희만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처지였거든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끼어들 수도 없고 그저 조용히 앉아서 차나 따라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미술 전시회, 해외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정희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시장에서 10년을 버티면서 나름대로 삶의 지혜를 쌓았거든요. 채소 하나하나의 품질을 가려내는 눈, 손님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저녁 무렵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생각보다 많이 팔지 못했어요. 남은 채소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더 잘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시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정희는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달라고, 숙제를 같이 하자고 조르는 아이들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날아갔어요. 엄마, 오늘 힘들었어요? 5살 둘째 딸 은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우리 은지가 걱정해줘서 고마워. 정희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받은 알림장을 내밀었어요. 엄마, 내일 준비물이 있어요. 정희는 알림장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 정희는 내일 시장에 내갈 채소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정희에게는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더 나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명절이 다가오면 정희의 마음은 늘 무거워졌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희야, 이번 추석에는 시간 맞춰서 와. 친척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실수하지 말고.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시어머니는 70대의 위험 있는 분으로 남편 재성이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여전히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다. 시누이들도 모두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추석 당일 정희는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비록 요리 솜씨는 뛰어나지만 시댁에서는 늘 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아이들을 단정하게 입히고 자신도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 옷차림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게 뻔했지만요. 자기야, 준비됐어? 남편 재성이가 물었습니다. 응, 다 됐어. 가자. 정희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부부와 작은 시누이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의 지인들까지 합쳐서 15명 정도가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아이들과 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응, 왔구나. 시어머니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준비했어요. 명절 음식들을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내놓을 과일도 깎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과 지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다더라. 시어머니의 지인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회사가 안정적이라서요. 큰 시누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정희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각자 앞에 찻잔을 놓으며 인사했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친구 중 한 분이 정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이분이 재성이 부인이시군요. 어디 출신이세요? 정희는 당황했어요. 늘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냥 여기서 자랐습니다. 어머,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전공이 뭐예요?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이 애는 대학 안 나왔어요.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촌부거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아, 그렇구나.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어요. 시장에서 고등어나 파는 사람이 어쩌다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니까요. 친척들이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시장 아줌마가 이 집안 며느리라고요? 세상에, 그럼 손도 얼마나 거칠까요? 냄새도 날 것 같은데.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민수와 은지가 엄마를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것이 보였거든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애들도 불쌍해. 엄마가 저 모양이니 앞으로 얼마나 창피할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려나. 큰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진짜 그러네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소개하기도 부끄럽고. 작은 시누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형이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을 텐데.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손을 떨면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공부할 기회도 없었을까?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할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재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채소를 정리하면서도 어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순자 언니가 다가왔어요. 정희야, 너 어제부터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뭔가 있구나. 나한테 얘기해봐. 정희는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 언니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 정말 너무하네.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언니, 그분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글도 모르고 교양도 없고. 뭔 소리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두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데.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신문을 보던 다른 상인이 말했어요. 이것 봐. 재벌 창업주가 잃어버린 친딸을 찾는다네. 정희는 별 관심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디 보자. 4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는다고. 태어날 때 이름은 김민정이었고 특별한 태생의 아이였다고 하네. 김민정?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고아원에 있을 때 자신의 이름이었거든요.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해.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제 당한 굴욕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연결점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기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그 신문 기사를 다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자신의 인생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신문 기사 속 김민정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아원에서 불렸던 자신의 옛 이름, 그리고 재벌 창업주가 찾는다는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 같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시장 준비를 하면서도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기야, 어제부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 재성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정희는 대충 둘러댔어요.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시장에 나가서도 정희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도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아줌마, 이 무 얼마예요? 손님이 두 번째 물어보고 나서야 정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한 개에 2,000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자란 고아원을 찾아가 보기로 한 거예요. 30년 전 일이지만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자 언니에게 잠시 좌판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정희는 버스를 타고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지만 결혼한 후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고아원은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자란 정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계세요? 아, 정이야. 머리가 하얗게 센 원장 할머니가 정이를 알아보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우리 정이가 이렇게 컸구나. 결혼도 했다면서? 잘 살고 있어? 네, 원장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원장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기 왔을 때 일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뭐가 궁금한데? 제가 맡겨질 당시에 제 출생에 대해서 특별한 게 있었나요? 혹시 부모님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있었는지. 원장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일어나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들을 뒤지시더니 하나의 봉투를 꺼내셨어요. 사실 너한테 언젠가는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몰라도 될 줄 알았단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맡겨질 당시 태어난 곳이 아주 특별했단다. 보통의 산부인과가 아니라 대학병원 특실이었어. 그리고 원장 할머니는 봉투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것 봐. 내가 태어날 때 입었던 옷과 함께 온 쪽지야. 분명 보통 집안 아이가 아니었을 거야.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를 읽어보니 김민정, 1985년 3월 15일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맡김. 언젠가 찾으러 오겠음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게 정말 제 것이에요? 그럼 내가 올 때 함께 온 거야. 그리고 내 옷도 아주 비싼 것이었어. 실크로 만든 아기 옷이었단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줄곧 가난한 집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저를 맡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글쎄, 당시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하지만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 검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고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었단다. 그분이 너를 맡기면서 특별한 아이니까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 그분이 혹시 뭔가 더 얘기한 건 없나요?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큰 사람이 될 거다. 하지만 지금은 위험해서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그 재벌 창업주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그 서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어제까지 굴욕을 당했던 자신이 사실은 누구보다 높은 집안의 딸일 수도 있다니요. 집에 도착해서 정희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고아원에 다녀왔는데 내가 혹시 그 신문에 나온. 재성이는 정희의 이야기를 듣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 소리야? 너가 재벌 딸이라고? 그럼 내가 재벌 사위네. 하하, 진짜야. 이것 봐, 이 서류. 원장님이 직접 주신 거야. 재성이는 서류를 대충 보더니 말했어요. 김민정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 우연의 일치지, 뭘 그런 걸로 호들갑을 떠. 그리고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누가 믿겠어? 너 같은 시장 아줌마를. 재성이는 말을 멈췄지만 정희는 그 속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러웠어요. 다음 날 시장에서 순자 언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나 어제 고아원에 다녀왔는데 혹시 내가 그 재벌 창업주 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정희야, 무슨 소리야? 정희는 원장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받은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 그럼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지? 그게 문제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며칠 후 정희가 시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신우이가 친구와 함께 나타났어요. 평소처럼 정희를 피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친구가 정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분이 형수님이세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신우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네, 우리 형수예요.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재벌 창업주가 잃어버린 딸 찾는다는 기사 봤어요? 형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던데. 신우이는 깜짝 놀라며 정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시댁에 했나 봅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너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내가 무슨 재벌 딸이라는 헛소리 말이야. 어머님,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그런 헛된 꿈 꾸지 마라. 내 주제를 알고 살아야지. 정희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확고히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어. 내가 정말 누구인지 꼭 알아내겠어. 그날 밤 정희는 인터넷 카페에 가서 그 재벌 창업주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글자를 잘 모르지만 사진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창업주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니 자신과 닮은 구석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정희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일을 마치고 나면 카페에 가서 그 재벌 창업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글자를 잘 모르는 정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 기사 좀 읽어주실 수 있어요? 정희는 카페 사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또 그 재벌 이야기예요? 아줌마, 정말 관련이 있으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요. 카페 사장은 정희를 도와주며 여러 기사들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창업주의 이름은 김철수였고 40년 전 어린 딸을 잃었다고 했어요. 당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고 사업상 적들이 많아서 딸을 안전한 곳에 맡겼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사람 사진 더 없을까요? 젊었을 때 사진 말이에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어머, 아줌마랑 정말 닮았는데요? 정희는 화면 속 젊은 김철수의 사진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눈매와 코의 형태가 자신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병원 특실에서 태어났다면 혹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한데요. 1985년 3월에 여기서 태어난 김민정이라는 아기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병원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도 없고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 문구점에서 일하는 할머니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봤어요. 할머니, 1985년에 이 병원에서 특별한 일 없었나요? 혹시 유명한 사람이 아기를 낳았다거나. 아, 그때 말이야? 그때 정말 큰일이 있었지. 검은 차들이 막 몰려오고 경호원들이 병원을 에워쌌었어.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기를 낳았나 보더라고. 정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글쎄, 소문으로는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하던데. 아마 위험해서 숨겨야 했나 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시장에서 우연히 오래된 신문을 발견했습니다. 1985년 신문이었는데 그 안에 김철수 창업주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김철수 회장, 딸 출산 후 행방불명. 정치적 보복 의심. 정희는 그 신문을 집에 가져와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사에는 김철수의 딸이 태어난 바로 그날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회사 본사가 정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회장님과 무슨 일이시죠? 제가 혹시 회장님이 찾고 계신 딸일 수도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연락하세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정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김철수 회장의 집안 사진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1980년대 가족사진 한 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정희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철수 회장의 부인이 안고 있는 아기의 얼굴이 정희가 어릴 때 찍은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집에 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해 봤습니다. 이건 정말 나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도 주변 사람들은 정희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댁에서는 더욱 심하게 반대했어요.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너 요즘 이상한 일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그런 헛된 꿈 그만 꿔. 어머님, 하지만 증거들이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정희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보여주었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증거야? 사진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가족이냐? 정신 차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수, 정말 그만하세요.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웃고 있다고요. 형수가 갑자기 재벌 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심지어 남편 재성이까지도 정희를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거든요. 그러던 중 정희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직접 나서서 DNA 검사를 통해 딸을 찾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가짜 딸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비록 글씨가 서툴렀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적었어요. 고아원에서 받은 서류,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닮은 사진들까지 모든 것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희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정희가 제출한 자료들을 빼돌려서 없애버린 거예요. 고아원에서 받은 원본 서류까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정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다행이라는 듯이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 이미 운명이 정해진 거야. 재성이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자신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자료가 사라진 후 정희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해온 증거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없어져 버렸거든요. 고아원에서 받은 원본 서류,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신문 기사까지 모든 것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정희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정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와서 채소를 고르고 있어도 제대로 응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정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순자 언니가 다가와서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희야, 너 요즘 정말 이상해.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정희는 결국 자료가 없어진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누군가 제 자료를 다 훔쳐갔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어머,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혹시 누가 방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있어? 정희는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족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혹시 우리 방에 누가 들어온 적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제 자료들이 다 없어졌거든. 서랍에 잘 보관해뒀었는데. 재성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치웠어. 뭐라고?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너 때문에 시댁에서 난리가 났잖아. 정희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면서. 중요하긴 뭐가 중요해? 그런 헛된 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잖아. 재성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집 흉을 보고 있다고. 정신 좀 차려. 하지만 그건 내 인생이야. 내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잖아. 권리? 내가 누군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줌마, 그게 내 정체야. 재성이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부탁이야, 여보. 더 이상 시댁 망신 주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 그 말을 듣고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편이 아니라 시댁의 편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정희는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정희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어요. 왔구나. 앉아봐. 정희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희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며느리가 미쳤다고 하잖아. 갑자기 재벌 딸이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야? 큰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형수, 정말 부끄러워요.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형수가 이상한 망상에 빠져 있다고. 작은 시누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형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형수는 시장 아줌마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진 지금 무엇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마. 알겠지? 시어머니가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우산도 없이 그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나는 왜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버림받아야 하는 걸까? 정희는 길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글도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가족마저 등을 돌리다니. 빗속에서 정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스럽게 달려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젖었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야, 엄마가 우산을 깜빡먹었어.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엄마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엄마, 울었어요? 눈이 빨갛다. 아니야, 비 때문에 그래. 우리 민수는 어쩜 이렇게 눈이 밝을까? 그날 밤 정희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꿈이었을까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미친 걸까? 그냥 평범한 시장 아줌마인데 무슨 재벌 딸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연이 겹칠 수 있을까요? 이름도 같고 생일도 같고 태어난 병원도 같은데. 정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고된 삶 때문에 많이 늙어 보이지만 어딘가에 품격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특히 눈매는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정희는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증거는 모두 사라졌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시장에 나간 정희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순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포기했어. 그냥 내 팔자대로 살 거야.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꿈이 산산조각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내 아이들만큼은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게 해야지. 열심히 공부시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어. 비록 자신의 꿈은 무너졌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정희에게 위로가 된 것은 뜻밖에도 시장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째 풀이 죽어있는 정희를 보며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다가왔어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요즘 완전히 기운이 없네. 떡볶이 가게 순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저 정말 바보였나 봐요. 헛된 꿈 꾸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그때 과일 가게 김 사장도 다가왔어요. 맞아, 정희야. 너 없으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겠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데요. 평범하긴 누가 평범해? 순자 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기억 안 나? 작년에 김할머니 병원비 없어서 걱정할 때 너가 먼저 나서서 돈 모금한 거. 그리고 여름에 홍수 날 때 대피소에서 사람들 밥 해준 것도 너잖아. 정희는 그런 일들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였던 모양이었어요. 정희야, 너는 이 동네에서 제일 마음씨 착한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과일 가게 김 사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키우면서 저렇게 훌륭하게 기른 것도 대단해. 민수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다고 소문났잖아. 정희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일들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 주말
정희는 오랜만에 고아원 동생들과 만났습니다. 예전에 함께 자란 미정이와 영수가 정희를 보러 왔어요. 언니,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 지내지. 너희들은 어때? 미정이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영수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언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언니 덕분이야. 미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언니가 기억 안 나?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무서웠는데 언니가 항상 옆에 있어줬잖아. 밤에 무서워서 올 때마다 손 잡아주고 감기 걸렸을 때 간병해주고 영수도 거들었어요. 맞아, 언니.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언니가 용돈 모아서 준 거 기억해? 언니 덕분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어. 정희는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생들을 돌보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말이에요. 언니는 우리한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야. 정말로. 미정이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야. 언니는 우리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 말을 듣고 정희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혈연관계나 출생의 비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자신이 살아온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온 사랑이 진짜 자신의 정체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정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 정희가 돌아보니 낡은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김민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적이 있나요? 정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김철수 회장님의 옛 비서였던 박영호라고 합니다. 40년 전 제가 당신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고아원에 맡겼던 그 사람이 찾아온 거였어요. 정말이세요? 네. 그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딸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박영호 할아버지는 봉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출생증명서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이 직접 쓰신 편지예요. 언젠가 딸에게 주라고 하시면서 맡겨놓으신 거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찾아가겠다고 약속한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내 안에는 고귀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정희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정치적인 문제로 위험에 처하셨을 때 저도 함께 해외로 피해야 했습니다. 최근에야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럼 정말 제가 김철수 회장님의 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제가 직접 당신을 고아원에 맡겼으니까요. 정희는 무릎이 힘없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증거 서류들이 모두 없어졌어요. 누군가 가져갔다고. 걱정 마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서류들이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박영호 할아버지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어요. 당당히 나서서 당신의 정체성을 찾으세요.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희는 박영호 할아버지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제 정희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도 손에 넣었어요. 더 이상 주눅 들거나 굴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와 만난 후 정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은 정희는 더 이상 예전의 소심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DNA 검사를 진행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정희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호 할아버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맞나요? 99.9% 일치합니다. 당신이 바로 김철수 회장님의 친딸이에요. 정희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준비를 해야죠. 하지만 정희에게는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시댁 식구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시댁에서 큰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추석도 아닌데 갑자기 모임을 갖자고 한 것은 시어머니였어요. 아마도 정희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친척들이 많이 온다. 실수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희는 평소와 다르게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시누이들의 지인들까지 합쳐서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어머, 이분이 그 유명한 며느리시군요. 시어머니의 친구 중 한 분이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우리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비꼬듯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곧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 이상한 소리 하나요? 자기가 재벌 딸이라는? 큰 시누이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헛소리해요.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큰 시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시장 아줌마가 갑자기 재벌 딸이라니. 드라마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만들지는 않죠.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동네에서 우리 집 며느리가 정신병 걸렸다고 소문이 다 났다니까요. 정희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차 드세요. 정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정희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지만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이 며느리 요즘 어때? 아직도 그 황당한 꿈 꾸고 있어? 시어머니의 친구가 조롱조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꿈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집 앞에 멈춰 서는 소리였어요. 누가 온 걸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희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우 할아버지와 함께 정장을 입은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우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저는 김철수 회장의 비서 박영우입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위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발표요? 정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DNA 검사 결과서와 출생증명서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김철수 회장의 친딸 김민정입니다. 이것이 DNA 검사 결과이고 이것이 출생증명서 원본입니다. 순간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박영우 할아버지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40년 전 정치적 혼란 때문에 회장님께서 따님을 안전한 곳에 맡기셨습니다. 제가 직접 고아원에 모셔다 드렸죠. 기자 중 한 명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정희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밝혀져서 후련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희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촌불하며 조롱했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글을 못 배웠다고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무시하셨죠?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교양과 품격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눅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당당함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무시한 이 시장 아줌마 며느리가 이제는 이 집안을 이끌 사람이에요. 큰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형수가 정말 재벌 딸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DNA 검사 결과 99.9% 일치합니다. 박영우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네, 여러분이 그동안 조롱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보다 훨씬 높은 집안의 딸이었던 거예요. 정희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억하세요? 글자도 모르는 촌부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고등어나 파는 사람이 어쩌다가 우리 집안애라고도 하셨고요. 정희는 친척들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우월감을 느끼셨겠지만 이제 누가 진짜 격이 높은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얼굴이 붉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남편 재성이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아내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집안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누구도 제 인생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무시하지 마세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 순간 정희는 진정한 자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재벌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시장 아줌마에서 재벌 상속녀로라는 제목으로 정희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하지만 정희에게 가장 큰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김철수 회장과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80대의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는 정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민정아, 정말 우리 민정이구나. 김철수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정희도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김철수 회장은 정희의 말에 놀랐습니다. 소중한 것들이라니? 네. 진짜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만약 처음부터 편안하게 자랐다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고아원 동생들, 그들이 저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도요. 김철수 회장은 딸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정희는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었어요. 아버지, 저는 계속 시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뭐라고? 이제 그럴 필요 없잖니. 아니에요. 그곳이 제가 진짜 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다만 이제는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아버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의 상속녀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하기로 했어요. 한 달 후 정희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희야, 돌아왔구나. 순자 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언니, 보고 싶었어요. 너 이제 대단한 사람 됐는데 여기 왜 와?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어울려도 돼? 정희는 순자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니들이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에요. 시장 사람들은 정희가 변하지 않은 모습에 감동했어요.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정희야, 이제 시장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요. 다만 이제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희는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시장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젊은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우리가 정희 덕분에 이런 혜택을 받게 되다니. 상인들은 모두 감격했습니다. 한편 시댁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희가 실제로 재벌 상속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그동안 내가 너무했다. 미안하다. 정희는 시어머니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어머님도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정희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짜 사람 자체를 보면서요. 시누이들도 정희에게 사과했습니다. 형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남편 재성이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정희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자기야, 우리 모두 몰랐던 거잖아. 이제는 정말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요.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당당해지자
아이들도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됐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왜? 엄마가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엄마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모습이 멋있어요. 은지도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정희는 아이들을 보며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1년 후 정희는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정희 씨 덕분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생겨요. 정희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시장 곳곳에는 정희가 만든 교육센터와 상담소가 들어섰어요. 과거에 자신이 받지 못했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이제는 소중한 자산이 됐어요. 굴욕적이었던 순간들마저도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글을 배우지 못했지만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걸 배웠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당당히 사는 법.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머리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정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곳이 자신을 키운 곳이고 앞으로도 자신이 꿈을 펼쳐나갈 곳이었어요. 한때는 부끄러워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야. 정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성의 미소였어요. 그녀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진정으로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민수와 은지가 엄마를 기다리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정희는 아이들에게로 달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아이들은 절대 나처럼 주눅 들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거야. 정희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줄게.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굽어 있지 않았고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느낀 점과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매일 특별한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